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바이바이 트럼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질질 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전략이 뭔가 참 냉혹한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문맥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천기누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 탱크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핵무기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거기에 실었어요. 자기 소셜 미디어에.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이게 트럼프를 이제 완전히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누구나 이 전쟁에 의해서 또 이 전쟁에서 촉발된 그 세계 석유 가스 수급 체제의 조정 또 그것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 제조업 분업 구조 체제에 대한 조정, 탈중국 이것 때문에 다들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희망사항이 의외로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참 즐겨보는 그 경제방송인데요. 815 이 경제방송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분 굉장히 그 인상도 좋죠. 예. 퉁퉁하게 생기신 분, 서재형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투자금융계에 굉장히 손꼽히는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죠. 말도 조분조분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를 다루시는 그런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돈 장사 같지 않고 굉장히 따뜻한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착해요.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요지는 러시아가 이게 패배할 리가 없다. 적당한 선에서 결국 타협하고 휴전한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한 1분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인데, 미처 양해를 못 구하고,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권력 구도, 이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10몇 년간은 불변이에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지지율이 80%나 되니까 설사 우크라이나에서 패전을 하더라도 패전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만 어느 선에서 이제 서방의 이익과 러시아의 이익이 조율되는 어떤 시점, 지점, 그 선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휴전선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이분이 말하는 그 권력 구도라는 건 이제 군사 지정학 구도를 얘기를 해요. 국내 권력 구도가 아니고 이런 이 신냉전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이 권력 구도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군사 지정학 구도가 그래서 한국에 기회가 왔다. 그런 점은 백모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지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또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제 보면 트럼프 같이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이런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포를 앞세우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it is possible.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낮습니다. It is not likely. 보통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또 아주 전략가들이.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재활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핵무기 사용을 러시아가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핵 공격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하면 최소한 미국 빼더라도 지금 빨간표 있는 데는 다 써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디가 포함되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 정도가 포함이 되죠. 그럼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에다가 11군데에다가 때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나 나토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상대로 핵을 사용하더라도 이쪽에서는 핵으로 안 간다. 다시 말하자면 핵으로 가지 않아도 러시아를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거죠. 아주 작사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적으로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러시아가 뭐 핵을 못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포를 트럼프는 이제 부추기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는 완전히 이제 외면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외면하는 거 말고도 이 전쟁이 미국이 이렇게 미적미적되는 거를 보면 이 전쟁을 미국이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도발적인 인사, 존 볼턴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의 의미를 트럼프가 전혀 조명하지 않고 있는 전쟁의 의미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중에 이제 네 번째 NPT 체제에 대한 침공. 트럼프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하는 것만 걱정하는데 거꾸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맥없이 물러나면 전 세계가 전부 다 핵무기 가지겠다고 나오게 돼요. 너도 나도 핵무장 합니다. 저도 그때는 핵무장 하자 그래요. 왜냐?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면죄부 받네. 그럼 모든 깡패들이 다 핵무기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나 지키려면 핵무기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저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그런 식으로 맥없이 미국과 서방이 뒤로 물러났을 때 전 세계가 다 핵무장으로 나가는 거 당신 트럼프 당신은 어떻게 말릴라 그래?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트럼프 빠이빠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반중 깃발 드느라고 그거 또 도덕적 보수주의 깃발 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을 한때 굉장히 지지했는데 이 정도 나가면은 도저히 당신과 함께 갈 생각이 없네요. 라고 제가 오늘 감히 선언을 합니다. 물론 뭐 저야 뭐 선언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우크라이나 침공은 첫째, 주권국가 사이의 평등체제에 대한 침공입니다. 네, 그렇죠. 이는 1945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또 1947년 가트 체제에서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에 대한 침공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은 식민지 없는 세상,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주권국가는 모두 평등한 세상, 자유무역과 자유항행을 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입니다. 저 두 번째, 가트만 빼고 나면 이 체제는 사실은 소련도 결국은 인정을 한 거예요. 뭐 냉전 때 말하자면 공산권 국가랑 무역을 안 했을 뿐이지 이 가트에 가입한 혹은 제3세계에 있는 그러한 데들이 이렇게 무역하고 항행을 하는 걸 소련 잠수함이 격침시킨 적은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이미 자유무역, 자유항행입니다. 이 주권국가 평등체제에 대한 침공입니다. 우크라가.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우크라가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방같이 서방 생활 양식인데 여기에 대한 침공이죠. 이때 서방은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가 포함이 됩니다. 요새 서방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과 미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방 국가입니다. 한국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는 유럽에 대한 침공이죠. 네, 우크라가 이미 EU에 가입하겠다고 다 신청을 해놓고 이런 상태라서 이건 유럽에 대한 침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예, 4입니다. NPT 체제에 대한 침공입니다. 예, 너도 나도 핵무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죠. 만약에 미국과 서방이 맥없이 물러난다면, 또한 미국과 서방이 맥없이 물러난다면 이는 대만 침공 및 한반도 도발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사성 공군 장군이 자기 그냥 느낌에 2025년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한 메모를
군부대 내에 돌려가지고 큰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뭐 제가 한번 이 시진핑이 왜 대만에 집착하는가에 대해서 예, 다른 유튜버 분이 굉장히 잘 해놓은 게 있어요. 영어로 하는 게. 그래서 그거에 좀 영감을 받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조만간에 갖겠습니다.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이 우크라가 이렇게 그 러시아에 먹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당연히 대만과 한반도를 겨냥하고 도발을 하죠.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 전쟁은 곧 우리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러시아를 패배시켜야 되고 또 러시아 패배로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 트럼프처럼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가지지 않더라도 서재영 대표처럼 러시아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 결국 러시아가 크리미아 돈바스를 유지한 채 휴전이 성립할 것이다. 돈바스라는 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중에 2014년에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을 돈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루안스크의 일부와 도네츠크의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 기본 이유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의 최대 사정거리가 하이마스 80km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80km 가지고는 크게 도모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크라가. 그럼 결국 미국이 이게 러시아에게 크리미아 돈바스를 인정을 하고 우크라 러시아 사이에 휴전을 주선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무기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결국 타협하는 게임 아니냐. 아까 서재영 대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요번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독일에 어마무시한 압력을 넣어 독일로 하여금 레오파드2 전차를 독일이 직접 지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폴란드 등 제3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가 결국 돈바스 크리미아를 수복하지 못한 채 휴전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은 이제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차만으로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차가 뭐 한 300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다 쓸어버리고 다 이제 러시아 다 쫓아낸다. 이런 말씀들 하는데 글쎄요. 뭐 러시아 내부에 커다란 의사 변경이 없으면 그거보다 질기고 그거보다 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쉬운 전쟁 아닙니다. 이 전차만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닷가까지 바로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우크라 전선에서 강남 헤르손의 바닷가까지 이게 이제 녹색 원을 그려놓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자포리지아 지역의 아조프의 바닷가까지 이게 이제 분홍색 원을 그려놓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루한스크의 바닷가까지 이게 그 마리우폴, 그 유명한 마리우폴 있고 그런데요. 이게 노란 타원형을 그려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50km 갈 수 있으면 여기까지 다 가요. 네. 80km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150km쯤 되면 그냥 사선으로도 퍽퍽 날리고 그래요. 그런 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150km로 이걸 다 가게 되면 이 바닷가까지 다 가면 그 다음에 크리미아 전역을 때릴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케르치 대교도 때릴 수 있게 돼요. 150km가 있으면.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거리 150km급의 정밀 타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타킴스 말고. 아타킴스는 굉장히 비싸죠. 뭐 100만 불, 200만 불 하죠. 한 발에. 그런데 100만 불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타킴스 말고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싼 무기로서 사거리 한 150km 가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 사거리 150km급의 그 정밀 타격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쪽 지금 이 바닷가까지 그러니까 이 연두색 원에 있는 헤르손 바닷가, 분홍색 원에 있는 자포리지아 바닷가,
노란색 원에 있는 루한스크 바닷가까지 다 우크라이나가 금방 수복하는 것을 오케이 한 거고요. 바닷가 수복이 끝나면 그 바닷가에서 크리미아를 때리게 되면 크리미아 전역을 다 갑니다. 크리미아 전역까지 수복을 오케이 했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미국은 이 같은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같은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2번 언급했고 또 동영상도 한 2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Ground Launched, 그러니까 지상 발사 소구경 폭탄, Small Diameter Bomb이라는 그런 건데요. 우리 그 공중에서 놓는 그 활강 폭탄 KGB 같은 것을 로켓 앞에 매달아 가지고 무유도 로켓 앞에 매달아서 쏘는 겁니다. 미국은 이 같은 무기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보잉과 사브가 공동 개발했죠. 하이마스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로켓에서 분리된 저 KGB 같이 생긴 애가 저렇게 이제 활공을 해가지고 결국 150km를 갑니다. 그 하이마스에서 쏘는 무유도 로켓 앞에다 붙이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다 해가지고 한 4만 불대, 한 5천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폭탄 무게가 우리 KGB가 폭탄 무게가 한 250kg쯤 되는데 얘는 120kg 정도 됩니다. 아무튼 얘가 있으면은 러시아군을 쫓아내는 데에 큰 힘을 쓸 수 있죠.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 이제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언제 우크라이나한테 듀얼 SDB를 줄까 안 줄까? 왜 그러냐면 이 무기가 크리미아까지 주권 영토를 완전 수복하는 청신호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이제 가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F-16을 지원한다. 지금 우크라 조종사들을 미국에서 훈련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훈련시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이 F-16을 과연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할까? 지원하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요. 수호이도 있든가 뭐 미국이 아무튼 그 소련제 비행기들, 러시아제 비행기들 이거가요. 폴란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폴란드에서 이걸 지원할 때 내놓고 지원하지 못했어요. 폴란드가 이거를 스페어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부분으로 퉁퉁 떼어서 지원했습니다. 예, 폴란드가 이거를 스페어 부품이라고 몇 개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지원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미국이 F-16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제 전투기마저도 아직 우크라이나한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F-16까지를 지원한다면 저는 F-16 지원이나 지금 프랑스는 라팔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그 말이 그런 거고 결국 우크라이나 현장에 그럼 언제 투입될 거냐 보면 아마 전쟁이 끝나갈 무렵, 즉 전쟁을 굳히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고 나서 러시아가 발작할까 봐 그거 막아내기 위해서 그 무렵에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왜 화끈하게 보다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질질 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 11개월 동안의 전쟁 전개 양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22년 3월 말이 되면 전쟁이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서북부, 즉 수도 키이우에 대한 침공작전을 막아내서 러시아군을 벨라루스 방면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는 중북부 지역,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했죠. 그리고 11월에는 서남 쪽에 있는 강북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2개월이 넘도록 일종의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은 왜 더 화끈하게 지원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도에서 보면 주황색으로 빗금 친 것 중에 주황색으로 빛 붙인 거. 저게 3월에 서북부 키이우 지역입니다. 저걸 쫓아냈습니다.